세계를 모르는 척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 모르는 화재 사고로 영원히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네요. 원래 며느리는 매우 실망스럽고 부주의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들은 지방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가 장례를 준비했어요.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괴롭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상추로 변장한 나를 보고 아들의 동료들과 친척들이 모두 며느리 어디 갔냐고 물어왔어요. 며느리와 손자는 어디 있고 언니가 며느리 역할을 했다는데 어디 갔냐고요? 며느리가 이 지역에 산다고 들었는데 겁에 질려서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에 우리 혜미도 남편을 잃고 충격이 컸겠지요. 지금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곁에서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냈어요. 네, 그 사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요, 많은 슬픔이 있으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쨌든 아이들로 인한 일이라면 한두 번 있는 일이겠지만 올 때마다 며느리의 행방을 물으시는데 그때 제가 온몸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손자는 어떻게 오셨나요? 혼자 장례식장으로 오셨다고요. 저희 손자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오시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떻게 혼자 올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셨나요? 엄마랑 아빠는 어디에 계시나요? 손자는 엄마가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왔다고요. 엄마가 들어오지 않으셨다고요. 들어가면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가라고 하셨대요. 며느리는 장례식장 코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남편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말이 돼요? 이구요. 속으로 천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한 애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요즘은 걔가 죽어도 장례식을 지냅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 없어진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한 사행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떠났다는데 장례식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저도 저희 남편이 10수년 전에 먼저 갔었는데요. 40년 동안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어도 막상 죽으니 그렇게 힘들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정도 없고 경우도 없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상주가 된 손자를 보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상주라니 상복을 입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집디다. 덤덤히 조문객들에 맞이하더라고요. 간간히 눈물을 훔칠 뿐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손자는 저보다 더 덤덤하더군요. 더나 아빠 돌아가신 거 알아? 아빠 하늘나라 갔어? 아니 슬프지 않아. 아빠가 우리 도원이 많이 사랑했는데. 아빠도 많이 슬플 거야. 우리 도원이 놔두고 가서 할미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 왜 할머니.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아빠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 것은 불효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니까 너무 용서하세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언젠간 하늘나라 가면 그때 아빠 만나면 돼요. 할머니도 그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먼저 떠난 것이 슬픔과 아들을 먼저 떼어갔기에 원망하고 있었는데 결국 손주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지만 70년을 산 저보다 어른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를 이렇게 바르게 키웠을까요? 아이가 정말 잘 자랐어요. 3일 동안 조문객을 환대하고 큰 아들을 화장하여 서울의 납골당에 봉안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 보려 해요. 아들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찌나 헛된지 느껴졌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다니면서도 제 손을 놓으면 우는 아이였어요. 동생이 나에게 맞으면 달려가 동생을 지켜주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죠. 작은 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형이 지금쯤 제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걸 절감했어요. 앞으로는 형의 역할도 맡겨주겠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그리움을 이겨내 봐야겠어요. 엄마는 이미 형의 얼굴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살아서 시간이 너무 길다. 나를 데려가자. 하늘도 무시해버리지. 당신은 어떻게 견뎠나? 엄마, 정말로 힘들다. 작은 며느리가 유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나 봐요. 그렇게 되었더니 우린 같은 아픔을 가졌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산모 교실에도 열심히 다니고 태교에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행복했어요. 그런데 출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이가 돌연사했어요.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이를 잃는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정신과를 다니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다행히 금방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지만 아이를 잃는 상처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위로해주는 작은 아들 브래드를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아빠도 잃고 연락을 못 받는 엄마 때문에 아무 곳에도 못 가는 큰 손자를 데려왔어요. 작은 아들 내외도 모두 우리 집으로 왔어요. 며칠 동안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서 누군가와 함께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저에게 먹으라고 밥도 차리고 적막한 집에서 슬퍼할까봐 TV도 크게 틀어놓으니 마치 풍경은 명절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 아들과 며느리가 없어서 또 기분이 다운되었어요. 생각해보니 명절 때마다 우리 큰 며느리와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제사도 없는데 음식 준비를 왜 하나요? 며느리를 잡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조금만 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애미야, 돈이 없다고 해서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게 시켜서 먹으라 했나? 넌 그냥 앉아있어. 내가 해주면 돼.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제 엄마를 부려먹어? 어머님 됐어요. 저리 가세요. 저 인간이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 먹겠죠? 달게장을 만들려고 닭을 삶고 있는 소들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우리 큰아들인 즉 자기 남편 해주려던 것인데도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럴 때 제가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면 노인이라는 말밖에 듣게 돼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큰 애들과 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 물론 작은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아픈 곳이 다리였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녔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나의 다친 것을 알게 되자 큰 며느리가 올라왔다. 그녀는 나를 돌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넘어지다니 어찌 그러세요? 제발 쉬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또 다른 큰 며느리도 올라와서 나를 돌보았다. 그녀들은 나에게서 많은 신경을 써주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며느리들이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와는 사근사근하니 잘 맞아 작은 며느리랑은 잘 지냈고 큰 며느리가 속 썩일 때마다 며느리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요. 그래서 또 우울하다 치밀고 쟤네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을 얼마나 들들볶을지 가슴에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뭐 얌전한 편은 아니긴 해요. 큰애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아이인데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합의도 많이 해줬어요. 애 태우는 날이 많았지만 결혼할 때는 웬일로 세상 참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처음 인상은 너무 좋았고 몇 년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영 시원치 않은 애였어요. 여러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 손자는 순수해서 그런지 천진난만해서 그런지 장례식장부터 계속 덤덤한 모습이었어요. 노는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 우리 큰애 어릴 때랑 많이 닮아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큰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죠. 저와 큰애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1년에 몇 번 잘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것도 큰 며느리가 워낙 유별나기에 오라고 소리도 못하고요. 간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일 것으로 생각하며 가정을 꾸며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손자가 잘 견디어주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하지만 어디에 계실지 모르는 우리 엄마, 연락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정말 그랬는데 아이는 표정 하나 없이 경악할 듯한 물건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를 떠올렸네요. 아빠가 이걸 나에게 준 건데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아빠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엄마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할머니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만은 꼭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건네준 건 서류 봉투였는데 그 안을 천천히 열어보니 가족 모두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몇 개의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제 아들이 다른 여성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찍은 모습이었어요. 돌잔치를 하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명세서에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이를 어기면 아이를 가져갈 것이며 소송할 것이라는 서약과 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출생 비밀을 타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시 고소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짜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동생이 있다고 해요. 여동생인데 지금은 따로 사는데 내년쯤에는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내 동생을 아시나요? 엄마는 그럴 일 없다고 하지만 나는 동생을 좋아해요. 아빠는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동생을 키워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동생을 키워주면 나도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돼.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그 남자, 알고 보니 악한 놈이었어요. 며느리가 그 놈의 나쁜 성격을 다 받아주고 참게 산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지만 며느리만 원망을 했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충분한 이유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애미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욕했던 순간들이 후회가 되었어요. 며느리를 만나야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며느리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신호는 되는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절대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꼼수를 썼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아들이 아프다. 큰 병원에 가야 해. 빨리 연락해줘라고 그랬더니 곧 연락이 왔어요. 일단 아이가 아픈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오지 말까봐 일부러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서 유명한 대학병원 앞에서 만났고 난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다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참던 아이의 얼굴에 우울함이 쓰여 있었어요. 참으로 미안했어요. 우리 도원이가 왜 이렇게 된 거니 말해봐. 우리 도원이 어디가 아픈 건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빠, 충격으로 그래요. 미안해. 거짓말 좀 했어. 도원이는 괜찮아. 아픈 곳 없어. 밥 잘 먹고 우리 집에서 잘 놀아? 우리 아빠 슬퍼하지만 도원이가 나를 위로하며 참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라고요? 거짓말이래요?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우리 도원이 데리고 가라고요? 알았어요. 데려가면 돼. 손주 며칠 살해주는 거 그렇게 힘들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 너를 만나고 싶어서 이런 짓 했어.
아들을 잘못 길러서 어찌 좋을까? 미안하다고 해서 얼굴을 못 찾겠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상했어. 어떻게 참았지? 어머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어디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대요? 이 사람을 그냥 없애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이미 없어져서 어쩔 수 없네요. 아주 힘들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애가 자기 애라는 게 자료들 다 모아서 남자에게 줬어. 나에게 잘 꺼더 달라고 했어. 어머님 놓친 집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못 키워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도 자꾸 키우라고 했는데 못했어. 공무원 월급에 매달 그년한테 돈을 줬어. 세상에 그거 미친 자식 아니냐? 지금 가정이 더 중요한데 뭘 하나, 돈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년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말을 잘 듣냐?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데 그년애한테는 아주 다정하게 대하면서 세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척하고 있어. 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자꾸 그의 야밤에 불러내기도 수십 번이고요. 그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둘이 싸울 때만 집에 기어들어오지 우리 도원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길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원이만 두고 간 거예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랬구나. 잘했어. 어미야, 내가 너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지금 그 새끼가 있다면 정말 주요 패고 싶은 심정이야. 어떻게 참고 살았어? 나한테라도 말하지. 나한테 말했으면 무슨 수라도 났겠지? 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아? 차라리 이혼을 하지? 제가 이혼하면 우리 도원이는 아빠 없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 연놈들이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제가 왜 걔네가 원하는 걸 해줘요? 내가 내 속 까맣게 타서 없어질지언정 우리 아이 아빠 없는 대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이혼하면 우린 버리고 그년 집으로 들어가서 새 가정 고래게 뻔한데 제가 왜 그렇게 해줘요? 참으면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요, 그 사람 분명 하늘에 가서 벌 받을 거예요. 천벌 받아야 해요. 그래, 그 새끼 쥐업해줘도 모자라는 놈이네. 내가 애미이지만 우리 아들이 분명 잘못한 게 마음 아프다. 아마 하늘에서 벌을 받고 있을 거야. 내가 하늘로 가면 너한테 정말 혼나줄 거야.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사는 거야? 엄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명분으로 매달 200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의 월급에서 200을 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 생활비를 충당해요. 그 여자한테 돈을 주냐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사 먹이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여자한테 감정이 없어서 그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도 죽어도 싫어요. 절대로 키우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염치 없이 말해서 미안해.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고 아이도 나와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 모든 것을 치른 거야? 말하지 말지 그랬어요. 아빠가 안쓰러요? 어떻게 돌봐야 하죠? 제가 해야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너무 어렵게 모르고 내 생각만 해서 너의 깊은 마음도 몰라주고 너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랐어.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어찌 상체가 되나요? 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우선 다른 것은 뒤로 하고 도원이를 도와야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도원이 혼자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설거지를 하면 돈을 벌게 되는데 그만큼을 그녀에게 지불해야겠어요. 그 어린애가 어른 얘기를 다 알게 된다면 제게도 안쓰러워요. 어머님을 데려다 주세요. 며느리를 찾을 때 어렵고 죄송해하며 사과를 했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네요. 우리 아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뒤늦게 후회가 되네요. 우리 아들의 장례식 때보다도 더 울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야 했어요. 아들 레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고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애를 찾았어요. 하지만 예의가 없는 행동이나 정신이 안 차린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죠. 우리 명인의 엄마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떠나고 그 후에 애교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것들을 반성하다가 결국 잠든 것 같아요. 실제입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는데 장례는 잘 치러졌어요. 낙골단지는 어디 있는데요?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몇 살이 되었어요? 돌잔치 한 사진을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애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올해 3살이에요. 일단 4시에 데리러 가야 해요. 아,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실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애도 없으니 어떻게 할 건가요? 보니까 다달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걸 어결 시에는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없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서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까딱 잘못되면 어머님이 애를 봐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애 데려다 줄게요. 키우세요. 당신 애를 왜 내가 키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인데요. 내 새끼가 낳은 애라도 버젓이 엄마가 있는데 왜 내가 키우죠? 제가요. 원래 애를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낳자고 해서 낳은 거예요. 저는 애를 키울 능력도 없고 애를 키우기도 싫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아니면 며느리네 데려다 주고요. 너 뭐라고 했어? 착한 우리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히 안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가족이 편지로 모여서 진심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럼 상황이 확실히 밝혀질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변호사가 말했다면 정말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친자 검사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말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어쩌면 그 여자가 아들을 속여서 행동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러한 행동은 참 안타깝네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시겠죠? 당한 것은 둘째치고 먼저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 여자와 우리 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제가 분노를 억누르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가 잘 있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아이를 보고 싶어서요. 아이를 데리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의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딸이랑 같이 나갈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좋아할 거예요.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여자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가지고 얼씨구나 하네요. 네, 저 연기한 겁니다. 그 여자에게 친자 확인 검사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리면 그 여자가 100% 아니면 200% 물러날까 봐요. 그동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모두 받아내고 복수도 하고 혼돈도 해주고 끝내야죠. 이대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이판사판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떠한 사실도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과 그쪽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래 조사했다 해도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며느리를 구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다음 날 만나자고 해서 아이를 버젓이 데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아마 그 아이를 저한테 넘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나도 가리게 되었네요. 이제 말도 조금씩 하겠네요. 키도 제법 크고 내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이가 빨리 저를 좋아했어요. 아빠만 보면 계속 안기고 있었어요. 오늘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했더니 잘못 알아들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그 여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을 호감사게 만드는 말을 잘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만나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닮은 곳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육안으로도 닮은 꽃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큰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들과 많이 닮았거든요. 이 아이는 눈도 코도 입도 얼굴형도 전혀 닮은 곳이 없었어요. 진실로 부모님이 계신 거 맞죠?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한다면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겠죠? 저는 오래전에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셨는데요. 엄마는 그걸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어요.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했는데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할머니라고는 어머니만 남아있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세상에서 참 많이 고생했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아직은 아이를 낳은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 좀 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몸이 이상하니까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차츰 생각해 볼게요.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만간 다시 연락할 거라고 했고 제 아들이 사용했던 칫솔을 며느리에게 건네어 친자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하늘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 며느리가 남편을 싫어해서 아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렸다면 친자 검사는 진행할 수 없었을 텐데요. 얼마 후 예상대로 불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하니 더 차분해진 기분이었어요. 단단히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엔 나는 커피숍에서 여자를 만나러 갔다. 그녀가 나를 환영했다. 오세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 반가웠다. 집에 가자고 했다. 아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더라. 너무 귀엽지 않겠어?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나에게 연결고리가 없다며 우리 애를 건드렸다고 나를 나무라고 했다. 그러자 나는 그의 억측을 증명했다. 그리고 나도 검사를 했고 거짓말이 들통났다. 넌 더 이상 속이지 못해 하지만 그 여자는 부담스러워하며 이런 거짓말을 했다. 우리 자식이 아니라 라고 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대로 처리하자. 그러자 그 여자는 머리를 엄청 돌리는 것처럼 굴러가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임신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자에게 유혹당했잖아. 왜 내가 그 사람처럼 대우받아야 하는 거야? 천벌을 받아야 할까?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죽은 것처럼 살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줄래요? 너무하네. 넌 끝났어.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줬던 내가 받을 벌을 내가 지금부터 줄 거니까 기대해봐. 이 세상에 나쁜 게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도 없고 가족이 있어서 일도 못해요. 정말 반성 많이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 옷자락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 그 여자를 밀쳐내고 친자 확인서를 던지며 일어섰어. 너무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 시선 따윈 신경도 안 썼어.
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에 있던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어. 창피한 상황이었어.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할 권리가 없었어. 그래서 며느리가 나를 고소해줬어. 그리고 친자 확인서를 제출한 곳에 전화하니 그 여자가 사문서 위조의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양형을 요구하고 있었어. 저희 며느리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말이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야, 그녀의 친척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했고 다음에는 검찰에 신청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확인서가 정말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게 위조된 것이라니요. 그것이라고요? 그 여자가 위조했습니다. 제대로 확인 못한 것이 미련스러웠습니다. 검사를 한 번 더 하면 알았을 텐데요. 더 조사했습니다. 그게 진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속여주었습니다. 이런 위조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억울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이기려면 이젠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해야 합니다. 저희 며느리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참고 견뎌온 세월이 아깝습니다. 어머니야,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사기꾼을 고소합시다. 그녀는 정말 후회스러울 거예요. 남편이라고 참아줬고 아이 아빠라서 참고 살았는데 그게 다 속은 거라니, 그 모든 게 거짓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했어요. 며느리는 좀 마음을 추스른다고 끊었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 마음을 잡았대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 억울하고 우리 남편도 억울하고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요?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소송이 가능해요.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자.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건 너그럽게 이해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거기다 돈까지 얼마나 뜯어갔니?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번호 문자로 보낼게. 변호사 선생님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전화해 보세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에 변호사와 통화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다더군요. 물론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깨어냈고 아들의 마음을 이용해 아이 아빠라고 착각한 증거는 많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 다녀온 곳도 상대녀가 인정하고 우리 아들이 상대녀 집에 자주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죠. 게다가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나온 사진, 녹음된 통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상대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도 주장했고 결국 송사에서 이겼을 때는 위자료와 여태까지 주었던 매달 200만 원씩의 돈도 회수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우리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인척 부모님도 모두 떠나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편안해진 것 같아요. 며느리도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서 기뻐요.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 자신들이 그 여자에게 죄를 책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음이 많이 아플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한 위안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 안도가 되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한 가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